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후반기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60대 후반 사연 채널 애청자입니다. 내년이면 이른이 되는 나이이고 다행히 아직은 건강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그저 자식들이 편안히 살고 내 몸 건강하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아시죠? 무엇보다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몸소 겪어보았습니다. 인생의 여러 위기 중에서 내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는 처음 겪었고 이 일로 인해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걸 꼭 애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는 시댁 얘기나 남편 얘기는 솔직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식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기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할 창피한 가정사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거 하나 틀린 말이 없는 게요. 저는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만 지금은 얼굴을 안 보고 삽니다. 만약 딸이라도 하나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을까요? 아들만 셋이지만 다들 자기 마누라 눈치 보느라 이 엄마는 뒷전이었던 건지 그놈들과 틀어지고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아도 돌고 돌아 되돌아오는 생각은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이었는데요. 이런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한동안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나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저의 사연이 아마 약간의 충격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사연으로 뭔가 깨닫는 바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친구들과 좋은 곳에 여행도 가고 동호회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먹고 살기 괜찮아지고 나서도 몰골이 바쁜 척하고 사느라 좋은데 한번 여행도 못 가봤는지 이런 세상이 있는 걸 왜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 참 억울하더군요. 저와 요즘 친하게 지내는 2살 많은 동기 언니 하나가 있는데 그 양반은 결혼시킨 자식이 둘 있습니다만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세월 빠르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일흔이 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아픈 데없고 자식들 별탈 없이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인생 성공이다 생각이 드네. 형님은 정말 성공한 거죠. 나는 하나도 없는 딸이 둘이나 있고 다들 가까운 데 모여 사니 얼마나 좋아요? 아들들은 참 쓸모가 없는 게 다들 마누라 눈치 보고 사느라 바쁘니 나는 자식이 아예 없다 생각하고 사네요. 자식이다 그런 거지. 자네 보기에 내가 좋아 보이나? 근데 그렇지만도 않아. 자식은 나이를 먹어도 자식이야. 늘 부모한테 끝없이 바라기만 하거든. 어찌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딱 맞아. 원래 남의 사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기 마련이라 가끔 쓸쓸할 때도 있겠지만 내 보기에는 자네가 제일 속 편하게 산다 싶어.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속 끓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 건강 챙기면서 재미나게 살아. 한 번 죽을 뻔했으니 인생 짧다는 거 확실히 알았잖아. 그래요. 형님 말이 맞네요. 저도 이제는 속 안 끓이고 내 생각만 하면서 내 돈 다 쓰고 가렵니다. 그래.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자식들 안 줄 거면 다 쓰고 가야 안 억울하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소리라는 거 알면서도 참 위안이 되더군요. 먹고 살만해진 지금이지만 저는 꽤나 인생이 가여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청산과부 알죠? 제가 딱 그거였습니다.
게다가 어린 자식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제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죠. 제가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낸 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40대 초반 나이에 남편 먼저 하늘로 보냈고 그 당시에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밑으로 2살, 3살 터울의 아이들이 둘이나 있었고요. 한창 아빠가 필요할 나이에 혼자 된 거라 아들 셋과 매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살았던 게 기억납니다. 남편이랑 둘이서 장사하던 식당은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순서대로 사춘기 치를 때는 정말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기분을 매일 느끼면서 살았죠.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아이들도 자기 살 길 찾아 제 몫을 해나가더라고요. 큰아이는 공부를 곧잘 해서 좋은 대학 나와 지금은 대기업에 있고요. 둘째 아들은 저처럼 요식업을 합니다. 막내 역시 탄탄한 회사 다니고요. 셋 다 일찍 자리 잡게 하려고 장가도 30 넘기 전에 순서대로 다 보내서 자기 가정 이루는 것까지 보고 나니까 제 할 일은 다 한 듯 싶었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되니 결코 바람잘 날 없이 산 건 맞습니다. 그래도 다들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뻤네요. 아들들에게 효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도 저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가정에 풍파 없으면 그걸로 좋겠어요. 다들 멀리 사니까 명절이랑 1년에 몇 번 얼굴 보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놈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놈들은 명절에 왔다가도 경쟁하듯이 먼저 자기 처가에 가기 바빴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도 없어요.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게 다이고 남편 기재사는 절에 맡깁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또한 시어머니 입장이었나 봅니다. 제일 먼저 장가간 큰아들은 아이들 낳고 나서는 아예 혼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혼자만 왔느냐. 나도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하니 머쓱해하면서 이러더군요. 집사람이 이제는 나 혼자 내려갔다 오래요.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다네요. 물론 1시간 거리긴 해도 애들 건사하는 건 집사람이 힘든가 봐요. 매번 이러겠다는 거 아니고 애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요. 우리 제사도 안 지내는데 굳이 집사람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명절에 한 번 시간 내서 얼굴 보는 건데 그게 싫다고 하니? 니들 온다고 내가 밥을 시키니 일을 시키니. 암튼 본인이 힘들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그래 네가 이래버리면 밑에 동생들은 어쩌겠니? 똑같이 안 온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네가 장남인데 동생들하고 얼굴 보고 살자고 해야 하는 거다. 엄마 장사하느라 바빠서 명절 빼고 시간도 못 내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다음번에는 제가 잘 얘기해서 오는 쪽으로 해볼게요, 엄마. 한창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고 바쁜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와서 음식 차리는 거 시킨다거나 뒷정리를 시킨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아들들을 시켜요. 물론 며느리들이 시댁인 우리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놀았다고는 말 못하죠. 하지만 며느리가 시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불편한 겁니다. 둘째, 셋째는 오긴 했지만 큰아들이 그래버리니 눈치가 영 이상하더군요. 그날부터는 서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일 없고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집에 내려오더군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눈치는 백단인 접니다.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데도 참 서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의 삶을 꾸리느라 바쁜 건 엄마인 제가 왜 이해 못하겠나요? 하지만 어버이날에도 찾아오는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전화 한 통 정도만 바란 건데 그것마저 안 하는 거 보니까 서운하기보다는 괘씸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엄마인 저를 귀찮아하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저는 늘 애들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물론 큰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생각은 바뀌었죠. 저는 고된 인생을 살긴 했지만 건강은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자치고는 이 나이의 또래들 중에 키도 큰 편이고 자세도 꼿꼿해요. 60대 초반까지는 아주 쌩쌩했습니다. 무릎도 좋았고 다들 갱년기 때 아프다고 하지만 몸을 하도 많이 써서 그런가 아주 힘든 거 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리는 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건 서서히 예고하고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불행은 저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몸이 참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피곤한 줄로 착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냈었네요. 피곤함이 지속되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게 일을 쉴 수가 없으니 병원 갈 시간 내는 것도 힘들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이거 큰일이구나 싶었던 것은 갑자기 목에 있는 임파선이 크게 부어오른 걸 발견하고 나서였습니다. 동시에 열도 나고 구토 증상도 있었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제가 직접 119 불러 응급실에 간 게 병을 발견한 계기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래도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날로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참 자식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싶더군요. 큰아들부터 차례로 전화를 돌렸는데요. 어느 하나 당장 내려오겠다는 놈이 없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119 불러서 왔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 그러네. 하루 정도 시간 내서 검사하는 거 엄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니? 병원이요? 왜요? 엄마 아픈데 딱히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안 좋은 지 꽤 됐어. 근데 근래 영 몸이 안 좋다가 정신줄을 놓을 뻔했지 뭐니. 그래서 내 손으로 119 불러서 실려왔다. 왔더니 생각보다 뭐가 안 좋은 건지 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한다는구나. 집에서 아무것도 못 챙겨왔는데 네가 좀 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은 난감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쩌죠? 내가 지금 일을 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나 말고 정민이 한번 물어봐요. 그놈은 사업하니까 나보다는 시간이 많겠지. 엄마, 내가 지금 전화를 좀 끊어야 할 것 같은데. 다들 시간 안 된다고 하면 전화하세요. 내가 차라리 간병인 붙여줄게요. 간병인은 무슨 하루에 돈이 얼만데.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픈 것도 아니잖아. 암튼 알았어. 너는 못 온다는 거지? 저는 큰아들과 전화를 끊고 둘째, 셋째에게 똑같이 사정을 했지만 그놈들 중에 어느 한 놈도 와주겠다는 놈이 없더군요. 심지어 제가 어디가 아픈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괜히 이런 일로 며느리 부려먹고 시어머니 노릇했다는 말 듣기 싫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가게 근처 장사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짐가방을 꾸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입원한 김에 건강검진이나 제대로 하자 싶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를 하면서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와 얘기를 해야 한다며 자식들이 와야겠다고 심각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내가 어딘가 탈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굳이 바쁘다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또 돌리는 게 싫었고 부득불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겐 나중에 알려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입원해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저에게 떨어진 병명은 뜻밖에도 악성 림프종 암이었습니다. 기수로 치면 4기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증상이 있었을 텐데 전혀 몰랐냐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병에 대한 상식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몰랐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병이라는데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더군요. 앞으로 치료 계획을 듣는 순간에도 자식들 얼굴이 하나둘 머리를 스치기만 하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는 게 별로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도 그 말이 참 무섭더군요. 한편으로는 지나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 싶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생고생해가며 가게 키우고 겨우 살만해졌더니 병을 얻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허망해서요. 얼빠진 채 며칠을 보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자식들도 있고 앞날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의사는 림프종 같은 혈액암은 말기라 해도 요즘 약이 좋아 적극적으로 치료해 볼 만하다길래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진단을 받고 항암 계획을 세운 후 일단 퇴원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자식들에게는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묻지 말고 이번 주말에는 모두 엄마 집으로 모여라. 왜 엄마?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지금 하지. 야 이놈아, 엄마가 그럴 일이면 내려오라고 하겠니? 어쩜 한 번을 엄마 말대로 하는 적이 없어?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 근데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생전 그런 적 없더니만 오늘따라 왜 이리 날카로워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애들 연락해서 무조건 모이라고 할게요. 한번 모이라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들들이 어렵게 모인 만큼 저는 담담하게 병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 오늘 모이라고 한 거 짐작하겠지만 좋은 일은 아니다. 엄마가 암이라는구나. 악성 림프종이란다. 그것도 사기고 지금 당장 치료 안 하면 많이 안 좋대. 너희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보자고 한 거야. 저는 호들갑스럽게 제 병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담담하게 아이들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나 일정을 공유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아들들은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흥분 상태로 돌변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건 생각도 않고 살았을 테니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치료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엄마, 보험 든든히 들어놨죠? 암 걸리면 집안 하나 거덜내는 거 시간 문제라는데 진짜 걱정이다. 엄마, 암보험 말고 실비는 들어놓은 거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암보험 좀 든든하게 들어놓으시지. 일단 보장되는 거 진단비 어찌 나오는지 알아봐야겠네. 당장 치료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빨리 시작해야 한다더라. 너희는 엄마 걱정은 안 되고 보험 들었는지가 궁금한 거냐? 아이 엄마, 당연히 엄마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죠. 병원은 언제 가요? 일단 형들은 바쁘니까 내가 엄마랑 같이 갈게요. 의사 만나서 엄마 상태 어떤지 정확한 게 설명은 들어야죠. 엄마, 너무 걱정 마요. 요즘 암이 뭐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도 죽는다 하면서 10년 넘게 사는 분도 있어요. 치료할 수 있으니까 염려 말아요. 그나마 막내 아들 하나만 저 걱정하는 말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들 셋은 제 보험 증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진단비며 치료비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금 가용자금이 얼마나 돼요? 일단 치료가 한두 푼 드는 거 아니니까 잔고 좀 넉넉하게 해놓으려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미리 처분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엄마 집은 놔둬야 할 테고 가게랑 보험부터 다 정리하는 게 어때요? 엄마 재산을 정확히 말해주면 내가 알아서 정리해 볼게요. 글쎄다. 아직 본격적으로 치료한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내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건 이르지 싶은데? 엄마, 엄마 노후자금 이집하고 가게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나마 보험을 들어놨으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암 치료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대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야 걱정 없겠지만 다들 살기 바쁜 거 아시잖아요. 엄마,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한테 전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대책 세우죠. 형, 일단 내가 의사 만나서 항암하는 거랑 치료비 어느 정도 드는지 대강 알아볼게. 엄마, 엄마 현금 모아놓은 거 그래도 있으시죠? 그리고 식당은 당분간 접어야겠네요. 돈도 돈이지만 엄마 치료하려면 장사하는 거 쉽지 않을걸요? 근데 당장 월 수입이 확 줄어서 그게 걱정이네. 우리도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엄마 보태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엄마, 차라리 엄마 통장이랑 재산 처분하는 거 나한테 일임하는 게 어때요? 어차피 언젠가 엄마 죽으면 다 우리 줄 거였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들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줄곧 마음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었는데 큰아들 놈이 자기에게 통장을 맡기라는 말을 듣고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야, 이놈아! 너는 엄마가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엄마 통장을 달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 됐다. 난 니들한테 치료비 한 푼도 도움받을 생각 없고 내일 당장 죽어도 같이 병원에 있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 말어. 내가 너 이러려고 오늘 부른 줄 알아? 물론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서운한 건 아들들이 저보다는 병 치료하는 데 덜 돈 걱정에 제 재산이 얼마 있는지부터 파악해 자기들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서운했던 겁니다. 엄마, 서운할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거죠. 형 말이 맞아요. 저 요즘 장사도 잘 안 돼서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엄마 치료비까지 부담하라 그러면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일단 엄마 치료비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엄마가 장사해서 벌어봤자 큰돈 아닌 거 뻔하잖아요. 아들들은 원래 현실적이라는 거 키우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뼈를 갈아 넣어가며 키워놓은 자식들이 막상 엄마가 병에 걸리니 돈부터 걱정하는 거 보고 참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애들 보내놓고 나서 그날 잠 못 이루며 생각했던 건 무조건 내가 암을 이겨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들들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은 받지 말아야겠다 싶더군요.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따라줄 때 재산이든 뭐든 정리해 놓아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막상 제가 치료를 시작하니 호들갑스럽던 처음과는 전혀 다르게 조금씩 별거 아니라는 듯 생각하더군요. 다행히 제 병이 공격형은 아니라 진행이 빠르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항암까지 하는 동안 저 혼자 버티기에는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들이 오긴 했는데 다들 생업이 있으니 간병인을 붙여주더라고요. 며느리들이요? 저 치료하는 동안 각자 2번 정도 와서 들여다보고 간 게 전부입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불렀는데요. 그때는 쇼크가 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 곱이 넘기고 나니 삶과 죽음이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대로 애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나는 제일 무서운 게 혼자 있을 때 죽는 거다. 아마 내가 얼마 못 살지 싶다. 나는 다른 건 아쉽지 않다만 너희들 얼굴도 못 보고 죽을까 봐 걱정이야. 너희도 바쁘겠지만 여건 되면 힘들어도 번갈아 내려와서 엄마 좀 들여다봐 줄 수 없겠니? 엄마 마지막일 수도 있는 시간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 들어줄 수 있지? 하지만 아들들은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느낌에는요. 엄마, 우리도 생업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는 건 힘들죠.
게다가 애들이 어려서 쉬는 날에는 애들하고 시간도 보내줘야 하고요. 엄마가 매주 내려오라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 엄마가 병원 갈 때 니들 집에 하루씩 머무는 것도 어렵겠니? 엄마도 참, 그건 집사람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엄마, 어차피 가망 없는 거면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집에서 차라리 편히 쉬면서 통증 조절만 하시는 게 어때요? 니들은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마누라 눈치나 보고 바쁘다는 핑계만 대는구나. 엄마 보험금이랑 재산에는 관심 많으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고작 이렇게밖에 못해? 엄마 정말 서운하다. 그럼 그냥 형이 형수랑 상의해서 엄마랑 당분간 지내는 게 어때? 뭐? 우리 집사람이 그거 허락할 것 같냐? 절대 안 돼. 엄마, 설마 아들들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으신 건 아니죠?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가 설마니 니들 집에 살겠다고 하겠니? 됐다. 못 들은 걸로 하고 다들 돌아가. 내가 수술하고 항암하면서 기댄 적 있었어? 니들 보면 꼭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엄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죠. 솔직히 엄마 아픈 건 엄마 문제지.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내려오는 게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야? 엄마는 정말 서운하구나. 엄마는 우리 얼굴 보자고 이러시는 거지만 우리는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마누라 눈치에 육아에 진짜 힘들다고요. 엄마는 왜 엄마 생각만 해요? 아무튼 우리도 시간 내서 상의해 볼 테니까 당장 죽는 것도 아니면서 엄살 그만 부리세요. 엄살? 너 지금 엄마한테 엄살이라고 했어? 아픈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럴 거면 아예 오지 마. 너희들 다 올 거 없으니까 가라. 나는 다 포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큰아들 말에 너무 서운한 나머지 아예 오지 말라고 하고 나가라 했습니다. 성질 욱하는 면이 있는 큰아들은 아픈 저에게 좋아요. 엄마가 오지 말랬으니까 우리 진짜 안 와요. 우리도 엄마 때문에 간병인이니 뭐니 애쓰는 거 안 보이냐고요. 엄마가 포기한다니까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다 죽을 때 되면 연락하세요. 임종 때나 얼굴 보자고요. 엄마더러 죽으라고 아예 기도를 하지 그러니. 큰아들이 급발진하면서 화를 내자 두 아들은 말리는 듯 했지만 이내 자기 형 눈치 보더니만 다 같이 우르르 나가버리더군요. 자식 키워놔봐야 소용없다는 말들 많이 하지만 딱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주려고 아등바등 모아봐야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이후 자식들에게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놈들은 정말 저 죽을 때나 올 생각인지 연락을 먼저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다행히 주변에 3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노력과 기도 덕분에 암 판정받고 수술부터 항암, 그리고 회복하는 2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관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은 완치라는 말이 없는 거 아시죠? 한 번 암에 걸렸으니 남은 여생은 계속 암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몸에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하니 저에게는 완치나 다름없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이며 제 가게 주변 상가 지인들이 얼마나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자식들은 어찌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픈 와중에 둘째 아들 레아는 제주도 한 달 살이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잘들 살았더군요. 그래도 둘째 셋째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끔 문자나 전화는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성질 제일 우악스러운 큰 놈은 생전 한 번 연락도 없었습니다.
막상 죽을 곱이 넘겨가며 명줄을 늘리고 보니까요. 자식들에 대한 분노가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몰라도 내 인생 살려면 자식들과 얽힌 문제를 정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과 자리를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살짝 거짓말을 보태 다 같이 모이라 했습니다. 제가 죽을 때가 되면 보자고 했던 놈들이니 아마 죽는 소리를 해야 올 듯 싶었죠. 사실 몸은 완쾌되었지만 자식들에게는 임종할 때가 되었으니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놈들이 득달같이 집에 모이더군요. 그런데 엄마가 죽을 때가 됐다는 말에 왔는데 제가 멀쩡히 앉아있자 다들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엄마,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 우리는 엄마가 많이 아프면 요양원에 모실 생각하고 왔죠. 보이는 거랑은 다르게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구나. 기니 할 말이 있어서 너희들 다 불렀어. 너희도 짐작하고 있겠지만 내 재산 문제야. 그러자 큰아들은 엄마 재산이요? 혹시 우리 몰래 빚 저질러 놓은 건 없으신 거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안 물려받고 싶은데 엄마 가게나 이 집 처분해봐야 뭐 큰 돈 되겠어요? 엄마가 죽는다는데도 퉁퉁거리는 말투로 말을 하길래 저는 그동안 함고 있던 재산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집이랑 가게만 있는 줄 알았어? 엄마가 너희들 잘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힘들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 그네 네 말대로 이 집이나 가게 권리금 받고 처분해봐야 무슨 큰돈 되겠니?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15년 전에 땅을 사둔 게 있었어. 근데 그 땅이 지금 많이 올랐다지 뭐냐? 사실 애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세종시에 땅을 좀 사둔 게 있었습니다. 살 때보다 무려 5배가 올라 지금은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땅이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가게를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면 애들에게 다 정리해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아들들에게 그 땅의 존재를 밝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땅의 존재를 말하니 예상대로 아들들은 눈이 2배로 커지더군요. 저에게 등기관리증을 보여달라고 하길래 숨기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거의 로또나 다름없는데요? 진작 말해줬으면 우리가 엄마를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엄마가 진작 말했으면 잘했을 거니? 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이 땅 어쩌시려고요? 뭘 어쩌겠니? 죽기 전에 팔 거다. 그래서 너희 부른 거야. 나는 똑같이 셋한테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리 알고 매매되면 내가 연락하마. 제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하자 둘째와 막내는 별말 없이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땅 있다는 말에 흥분하던 큰아들은 버럭하고 성질을 내더군요. 엄마! 똑같이라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이 집 맞이잖아요. 엄마를 죽을 때까지 모셔도 내가 모실 텐데 내 몫이 많아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셋째는 아무리 형이라도 그 꼴은 못 보겠다 싶었는지 형한테 따지고 들더군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형? 형이면 다야? 요즘 누가 형이라고 더 많이 가진대. 그런 거 나는 용납 못해. 무조건 똑같이 나누자 이거야. 맞아, 형. 나도 막내라고 이런 거 피해보는 거 싫어. 형이 뭘 더했다고 많이 가지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되지. 뭐야? 니들이 감히 형한테 대드냐? 맏형인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 당연한 거야. 무조건 절반 이상은 내 거야. 안 그럼 엄마 땅 못 팔게 할 거야. 알겠어? 내 말에 토달지 마. 형이 그렇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소송에서 판결받아 나누자 그럼. 그놈들은 땅 주인인 나를 빼고 벌써 자기 것들이라도 된 것처럼 피 터지게 말싸움을 하더군요. 저한테만 불효자식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형제간 우애도 없는 놈들이라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 아픈 엄마 앞에서 무슨 짓이야?
형제들끼리 엄마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이런 꼴 보자고 부른 거 아니다. 당장 돌아가. 나중에 연락할 때까지 찾아오지도 말어라. 이럴 거 뻔히 알면서 너희를 부른 이 엄마가 바보였구나. 엄마, 어쨌든 형한테 절반 이상 주는 거 우린 결사 반대요. 나중에 땅 팔면 꼭 연락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애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산을 받을 생각에 그놈들은 죽는다는 엄마를 잊은 듯 아주 발랄하게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그 땅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땅을 팔기로 했다는 말을 한 이후로 주말이 멀다 하고 번갈아 찾아와 제 동태를 살피더군요. 아마 빨리 죽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랬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요. 저는 몇 달 후 어렵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제가 죽지 않고 혈색이 좋아지기만 하는 게 이상했나 봅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땅을 매매했다고 알렸는데 셋 다 아주 기쁨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매주 따로 찾아오던 놈들이 어느 날 저에게 재산 문제를 상의해야겠다며 모이자고 하더군요. 땅은 팔았는데 엄마가 몇 달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지들이 몸이 다른 거죠. 아들들이 이번에는 며느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더군요. 며느리들도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 저를 보고 내심 놀라는 듯 보였습니다. 그놈들 속내가 뻔히 보였지만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일이긴 했습니다. 큰아들은 대뜸 이러더군요. 엄마, 얼굴 좋아 보이네요. 오늘 엄마 유언장 쓰는 문제 논의하려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싶으신 거 아니죠? 그럼 오늘 엄마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까지 해놓자고요. 제가 절반 가져가는 건 100번 양보해서 3분의 1보다 조금 더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큰아들이 유언장 얘기를 하자 둘째와 막내가 아주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땅 판 돈은 잘 가지고 계시죠? 그 돈 그렇게 묵혀봤자 뭐 하겠어요? 형은 유언장 쓰자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반대예요. 엄마 살아있을 때 증여받고 싶어요. 저 이번에 가게 늘리는 거 아시죠? 사실 엄마한테 받을 땅값 생각해서 대출 풀로 당겨서 썼거든요. 그래서 좀 사정이 급해요, 엄마. 내 사정 봐서 조금 일찍 매매한 돈 증여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 저도 우리 집사람 커피숍 차려주려고 상가 월세 계약했어요. 인테리어도 대출받아서 했고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며 돈 나갈 거 많은데 우리 그냥 그 돈 빨리 나눠주세요. 땅 판 돈이 당연히 자기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더군요. 이미 큰 돈까지 쓰고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말을 듣자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참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 입에서 나온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충격받은 건 말할 것도 없네요. 내가 땅 팔아서 너희 준다고 했니? 왜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들 맘대로 이러는 거니? 땅 팔았다고 말한 걸 니들 주겠다는 걸로 잘못 알아들었구나. 나는 내 땅 판 돈 아들들한테 줄 생각 없어. 그리고 이것도 말해야겠구나. 너희한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다면 엄마 병 다 나았단다. 안 죽는다는데 어쩌니? 혹시 엄마 죽는 거 바란 건 아닐 거라 믿는다. 아무리 니들이 엄마 생각을 안 해도 죽기 바랬다고 생각하기는 싫구나. 엄마 다 나았고 땅 판 돈 줄 생각 없어. 엄마가 다 써버리고 죽을 생각이니 다들 돌아가. 그 말을 들은 며느리와 아들들은 놀라다 못해 뒷목까지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엄마, 근데 왜 우리한테는 죽는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럼 엄마 병은 다 나았다는 거죠? 그래. 몸에 있던 암세포 이제 없단다. 근데 죽다 살아나서 보니까 니들이 다시 보이는구나. 아픈 엄마 앞에서 재산 더 갖겠다고 싸움질이나 하고. 지금도 그래. 엄마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 유언장을 미리 쓰고 공증을 받아? 차라리 속내를 다 알아보는 게 속이 시원하구나. 오늘 너희들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나는 앞으로 자식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식들이 엄마가 죽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엄마,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저질러 놓은 게 좀 많아서요. 당장 대출이자 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땅판도 그냥 일부라도 저 주시면 안 돼요? 제 몫은 정당하게 받아가고 싶어요. 네 몫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하니? 그 땅 살 때 너희가 돈 보탠 거 있어? 엄마 힘으로 샀고 이제 팔아서 돈 받았으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쓸 거다. 내가 주기 싫다는데 니들이 어쩔 거야?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쓰다 남은 돈은 나눠 가져도 상관없다만 지금은 너희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언성을 높이니 며느리들은 지들끼리 수군거리고 아들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화를 꾹 참는 게 제 눈에 보이더군요. 엄마, 제가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우리 셋 다 지금 저질러 놓은 거 수습하려면 엄마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목 정당하게 나눠줘요. 안 그럼 우리 얼굴 다시는 보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주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엄마 정말 그러고 싶어요? 아들은 마지막 카드인 절연 카드를 내밀더군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덥석 물었습니다. 돈 주인이 주기 싫다면 자식들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니들이 강도야? 나한테 돈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 나는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나보고 해결하라니. 이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네 말대로 그냥 얼굴 안 보고 살고 싶구나. 어차피 그동안 그러고 살았잖아. 이제 와서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오늘부터 자식들 없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니들도 엄마 죽었다고 생각해라. 다시는 안 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 걱정 말어. 나는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보증금 넣고 다 써버리고 죽으련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놈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자식들하고 절연하고 살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럼 혹시 저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재산이 뭐라고 자식 주고 얼굴 보고 살지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을 고비 넘겨가며 힘든 일 겪을 때 자식들이 등 돌리던 거 생각하니 용서가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그 뒤 아들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저는 식당도 정리하고 지금은 매달 나오는 연금과 이자 소득 그리고 가게 월세로 제법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삽니다. 나중에 정 외로우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살던 동네에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삶이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았으니 덤이죠. 그래서 남은 여생은 굳이 자식들에게 목매지 않고 저만 생각하면 살까 합니다. 물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유언장도 잘 써두었습니다. 죽을 때 남기는 재산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면 했지 아들들에게는 줄 생각이 없네요. 이런 얘기 해봤자 내 자식 잘못 키운 거 알리는 꼴 되는 것 같아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들면 떠올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저 같은 갈등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보았는데 제 사연 어떠셨을까요? 저에게 자식을 왜 그렇게 키웠냐? 혹시 저도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관심 있게 들어주신 분이 단 몇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내 나이 또래 구독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자식을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부모를 우습게 안 본다는 걸 저는 이 난리를 겪고서야 알았네요. 모쪼록 다른 분들 가정에 늘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사연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